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취임 축하 전화를 한 이후에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과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뭐랄까요, 이념과 지향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당 지도부가 새로 들어서면 열린민주당과의 통합도 자연스럽게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인터뷰 발언이었는데요. 일부에서 열린민주당 입장을 최강욱 신임 당대표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엄마가 악성 댓글이나 이제 인스타 이런 테러 때문에 조금 마음고생이 많이 심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 말하는 거를 좀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왜곡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걸 또 받아들인 사람에 따라서 나쁘게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 군의 부모가 가해자 측에 7억 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식 군 아버지는 법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오늘 이슈들 모아서 기자 언박싱에서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지니까 젊은이들이 강남이나 홍대 클럽에 모인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게 위험하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나는 걸려도 뭐 크게 중증으로 빠지지 않는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사태로 2030 젊은 층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젊은 층은 코로나19에 걸려도 경증, 감기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죠. 정말 그런지 현재 40일째 코로나19 치료 중인 20대 확진자 이야기 들어봅니다. 결코는 없으면 안 되는 건 아닌가? 나 이런 생각 좀 해.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확정된 건 없어. 그 시간대 금요일 때 프로야구 생방을 먼저 이제 3주를 한대. 우차사가 이러다 없어졌거든요. 공개 코미디 대표 프로그램이죠. KBS 개그 콘서트. 결국 21년 만에 장기 휴식을 선언했습니다. 폐지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캣콘 멤버였던 개그맨 박성호 씨의 인터뷰와 더불어 한 주간의 연애 소식 우리 연애할 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5월 15일 금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맞선 볼 필요 없이 손부터 잡아야 한다. 열린민주당과 합당 당연히 통합이 원칙이다. 김두관, 우상호 의원의 이야기였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필요성이 언급되기 시작했는데요. 앞서 열린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최강욱 대표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대통령이 언급한 협력의 중요성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열린민주당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최강욱 당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당대표 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일단 5.18 기념식에 참석 못하는 겁니까, 열린민주당은? 저희가 공식 참석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시네요. 무슨 5석 미만 정당이기도 하거니와 뭐 현재의 원내 정당으로 하겠다는 게 보훈처의 무슨 내부 규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좀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 규칙이라는 게 이번에 만들어진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시고 계속 답을 회피하다가 예. 방금 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했어요. 예. 글쎄요. 좀 본체에 이번 그런 이야기는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따로 방문은 안 합니까? 광주에? 저희는 당연히 광주로 가서 선배를 드릴 거고요. 예. 그리고 현장에서 또 저희 첫 번째 최고위원 회의를 광주에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당원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죠? 예. 생각보다 많이 높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대표가 되셨는데 등대 정당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네. 글자 그대로 등대처럼 이제 멀리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 빛을 비추고, 예.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안내하고, 또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런 예. 게 등대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의석이 많지 않다 보니 아무래도 모든 주제에 있어서 큰 함대를 형성해서 대항을 누빌 수는 없고, 단지
시민 여러분들께 중요한 주제, 그다음에 중요한 방향 뭐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알리고 쉽게 설명하고 또 그 설득력들을 더 제고해 나가고 이런 역할을 맡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뭐 선거 때는 뭐 매운 민주당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앞장서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그 개혁에 대해서 리드하겠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걸 뭐 강약의 정도라기보다는 예.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집중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나은 위치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그런 정책적인 입법이나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자칫하면 이런 개혁 과제들이 그런 큰 경제적인 이슈에 묻힐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점들을 좀 이렇게 잊지 않고 항상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실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예. 당 대표가 되고 나서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했고, 네. 뭐 과거 인연도 있고 또 당 대표가 되셨으니까 한 것 같은데, 그 언론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다고 보세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좀 개인적으로 놀라고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까지 하실 일인가 싶고, 그 다음에 정치의 세계라는 게 이런 거구나. 뭐 하나하나의 자기 입장에 따라서 의미를 부여하고 또 해석을 부과하는구나 하는 걸 아주 절감하고 있는데요. 그 지금 진행자 말씀처럼 뭐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 아닙니까? 대통령님이 뭐 저하고 모르시는 사이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당에서 대표나 지도부가 선출이 되면은 늘 대통령의 축하 인사를 하고 뭐 정무수석을 통해서 또 축하 난도 보내고 뭐 이랬던 게 저희가 늘 언론을 통해서 봐왔던 관행이잖아요. 뭐 그런 정도의 일인데 그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까지 왜 자꾸 각자의 입장에서 해석을 덧붙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관련해서 문화일보에서 보도한 것은 최강욱 대표가 이제 오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최 대표가 먼저 요청했다. 이 문제는. 네네. 근데 언론 보도를 보면 뭐 민주당 내 일부 관계자들 뭐 이렇게 표현했던데. 그 대통령과의 통화를 공개한 거는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모르겠습니다. 뭐 일부 관계자가 실제로 존재해서 이렇게 쓰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문화일보의 보도에 분명히 악의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들리는 얘기로는 문화일보의 어떤 데스크에서 강력하게 그런 톤의 기사를 주문했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어떤 의도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와대가 지금 대통령께서 먼저 전화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속하게 정정을 안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조금만 더 지켜보기로 했고 반드시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무슨 왜 대통령과의 대화를 공개하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혹여라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말씀 중에 그 당원들과 후보들께 그 대통령의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걸 당연히 공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뭐 모든 대화 내용을 또 공개한 건 아니고 말이죠. 물론이죠. 근데 방금 아까 대표님께서 세석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미니 정당인데 언론에서 이렇게 관심 가지는 것은 이 세석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점은 뭐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선일보부터 앞장서서 뭐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통화 이후에 민주당 내 다선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제 합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손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전당대회 이후로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열린민주당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저희는 뭐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고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몇 분이 말씀하셨다는 거. 아까 이제 우상호 의원님 목소리는 제가 처음 들었는데요. 사실은 뭐 국민 여러분들이나 뭐 우리 당의 지지자들이 누구나 다 예상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현 지도부는 선거 때 선거 전략의 차원이건 아니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셨건 일단 그 말씀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의 주요 내용이 저희하고 선긋기를 하고 뭔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하면서 지지를 구하셨기 때문에 그 입장을 갑자기 바꾸고 선회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 지도부에서 말씀하시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 김기현 의원님들이 좀 나서서 그런 어떤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자연스럽게 언급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열린민주당 입장은 이야기가 나오면은 충분히 논의는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저희는 뭐 선거
전부터 계속 저희가 뭘 합치지 않겠다, 분열하자, 따로 가자 이런 말을 한동안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요. 예. 민주당이 계속 선긋기를 해왔는데 이제는 이제 현실을 인정하고 또 예.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분명히 한 뿔에서 나온 정당이기 때문에 예. 당연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뭐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 합당하게 되면 역시 당원들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결정하시겠죠? 아, 물론입니다. 예. 저희는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고요. 예. 저희가 표방하는 열린 정치는 모든 것을 당원들의 뜻에 의해서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예. 예, 당연히 당원들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해찬 대표하고의 뭐 만남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아직 뭐 약속 같은 건 안 잡으셨습니까? 네, 그 대표로 취임을 하게 되면은 원래 이제 국회에서 정해지는 의전이, 그러니까 정치권의 의전이 국회의장을 먼저 예방하고 그 다음에 각 당 대표를 이제 국회 사무실에서 이렇게 찾아뵙고 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당직자분들께서 이제 그런 일정을 협의를 하는 중이었고요. 예. 국회의장께서 잠깐 그 병원에 다녀오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정을 잡지를 못하고 있었고 이제 다음 주 초부터 일정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대통령이 최 대표에게 권력기관 개혁 입법 과제 완수를 위해 열린민주당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네. 이야기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권력기관 개혁의 과제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뒤로 밀릴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예. 또 우선순위하고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렸었고요. 아, 그 이제 권력기관 개혁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공감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새롭게 제기되는 주제가 아니라 이미 쭉 논의돼 왔던 주제고 이미 법안이 통과되고 또 국정원법이나 경찰 관련 법들은 다 계류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국회에서 다뤄져야 하고 열린민주당이 그 문제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지적하고 공약으로 내세우고 또 계속 그 이슈를 얘기해 왔으니까 예. 국회 안에 들어가서 그걸 실현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예. 취지의 말씀이고 당연한 말씀으로 예.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네. 열린민주당 지지자들은 열린민주당에 또 특히 최 대표에게 검찰개혁에 대한 것을 가장 기대할 텐데 말이죠. 네, 네. 또 묘하게 최근에 그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많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이 검찰 문제를 제대로 짚어야 되지 않느냐 이쯤에서는 이런 얘기가 좀 네. 나오고 있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지금까지 늘 생각을 해온 게 있을 테니까 네. 국회 이제 21대 개원하면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가실 생각입니까? 일단은 검찰이 그동안에 스스럼 없이 해왔던 잘못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정치검찰의 관행이라고만 생각을 할 수는 없는 문제고 그거를 그냥 방치해두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제대로 견제받거나 통제받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면 무슨 채널A하고 협잡을 해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를 한다거나 예. 그다음에 본인들의 정치적인 입지 또 권한의 최대화를 위해서 청와대와 대통령을 직접 겨누고 무리한 수사를 감행하면서 정치적인 의도가 실린 그 내용 흘리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정권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거나 예. 이런 것들이 자료들도 많이 있고 제가 또 청와대에 있으면서 경험하면서 알게 된 사실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점들을 제가 자료 제출 요구나 또 질의 과정을 통해서 좀 확인해 나갈 수 있기를 1차적으로 제가 바라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공수처를 출범을 시키는 게 지금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예. 그 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그 후속 작업들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직접 좀 현장에서 제가 직접 감시하고 촉구하고 질의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 상임위는 어디로 가보고 싶으세요? 그런 일을 하려면 아무래도 법사위가 상임위니까 뭐 예. 제 의사를 떠나서 예. 많은 분들이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던데요. 예. 뭐 특히 뭐 열린민주당 지지자들은 당연히 법사위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그 민주당의 어떤 양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양보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그 민주당의 어떤 당연한 배려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국회법 상으로 지금 상임위 배치 구조가 예. 그 이제 비교섭 단체나 무소속은 의장에게 권한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이제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예. 네, 민주당의 배려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선거 전에 최 대표가 꾸준하게 주장했던 게 검찰 개혁하고 또 하나 이제 언론 개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검찰 개혁은 뭐 법과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은 언론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그렇죠. 언론개혁은 공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제 언론 소비자인 주권자 시민들의 감시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분야이긴 한데요. 예. 그간의 언론이 보여온 행태가 너무 잘못되다 보니까 이제 언론 소비자께서 많이 각성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도적으로 아직 미비한 부분을 저희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그다음에 오보방지법, 그다음에 언론 피해 구제 제도의 실질화 뭐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렇게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다른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실현되도록 하고 또 나머지 이제 국민 의식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정책 발표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서 또 그 필요성을 알려나가고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중앙일보에서 제목이 대통령 기소된 최강욱과 7분 통화였거든요. 네. 이게 원래는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과 7분 통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이게 누가 봐도 이제 의도적인 흠집내기 기사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소비자들이 행동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언론의 자정작용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네.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사주들의 문제가 아무래도 제일 크지 않겠습니까? 예. 중앙일보라고 하는 곳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족벌 언론이고 과거 뭐 친일 독재의 뿌리를 두고 만들어진 또 재벌과 결탁한 신문 뭐 이런 이미지가 있고 그거를 또 쉽게 탈피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그런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어찌 보면 본인들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상한 보도를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점들을 스스로 고치지 못한다면 결국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민주사회에서 언론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는 주권자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용납될 수 있는 상황은 길지 않다고 보고요. 이미 또 일종의 그런 고비를 넘어서 이제 완전히 사연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에서 또 무리한 오보들을 계속 하시지 않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판은 잘 하고 있는 겁니까? 뭐 판사님들이 잘 하시겠죠. 예. 결과는 네. 뭐 지켜보면 알게 될 테고요. 네. 또 궁금한 것이 공수처 설치인데 뭐 네. 7월, 8월 이 얘기가 나오는데 21대 국회 들어가면은 처리가 될까요? 그 설치가 무난하게? 그게 걱정입니다. 현행 법대로라면은 7월 안에 출범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면 지금 인선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야 하고 사실은 20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되기 전에 국회에서 최소한의 어떤 인사청문 절차나 국회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정비해야 될 게 있어서 예. 그거는 통과를 시켜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이제 그런 사실을 알고 일부러라도 지금 의사일정 합의에 응해주지 않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나가고 이 필요성을 더 강조드리는 이유가 역시 이제 법이 통과되는 게 끝이 아니고 이걸 출범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 난관들을 국민들께서 아시고 좀 촉구해 주셔야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 이걸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그 방해 공작을 멈추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21대 국회 개원하는데요. 네. 열린민주당이 어떤 활동을 할지 포부 밝혀주시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네. 아까 중대정당 역할을 하겠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이동영 작가님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봉주 전 최고위원께서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예. 저희가 개혁의 장애물이 되는 게 있다면 앞장서서 깨뜨려 나가고 또 올바른 길이 있다면 먼저 횃불을 들고 국민 여러분들께 꼭 배신하지 않는 정치로 또 올바른 정치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였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정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린 기자 언박싱. 오늘은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예,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27명 증가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계속 20명에서 30명대 정도로 지금 예전보다 좀 많이 늘어난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태원 클럽발 감염 확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예. 근데 뭐 이태원 클럽도 클럽입니다만 이제 홍대 쪽에서도 확진자가 좀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예, 홍대 주점에서 원래 5명이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방역 당국은 이게 이태원 클럽 감염하고는 이제 무관한 감염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 최근에 역학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태원 클럽에 방문한 이후에 예. 거기서 확진된 분이 홍대 근처에 관악구 소재 노래방을 이용했고
홍대 주점에서 나온 확진자 중에서도 그 같은 노래방을 이용한 사실이 나오면서 접점이 이제 노래방이다라는 것이 나와서 홍대에서 나온 감염도 이태원 클럽과 연관이 있다는 걸로 이제 방역 당국이 보고 있습니다. 예. 노래방은 또 비말이 많이 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역 당국은 노래방이 같은 방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예. 같은 공조 시설을 이용하기 있기 때문에 전파가 됐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 아들에게서 감염된 아버지가 자가격리를 어기고 다른 도시를 방문한 경우도 있네요. 예, 인천시 부평구에서 이제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나왔는데요. 아들이 이제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에 확진되고 예. 접촉한 60대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이제 확진이 되자 이제 지난 10일 날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습니다. 예. 근데 당시에는 음성이 나왔는데 14일 날 재검사를 하니까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거든요. 예. 근데 10일 날부터 이제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으니까 그때부터는 2주간 격리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검사를 처음 받은 10일에도 검체를 채취한 이후에 친척집을 방문하고 또 다음 날에는 건설 현장에서 또 한 4시간 머무르고 또 오후에는 또 의원과 약국을 가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건설 현장에서 또 일을 하고 마트에 들르고 뭐 이런 사례들이 나와서 부평구 쪽 인천시 쪽에서 이제 고발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뭐 인천 학원 강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직업도 속였는데 나중에 동선도 속였더라고요. 거기다 이렇게 자가격리 대상자가 지침을 어기고 이게 너무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예,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경각심이 좀 느슨해진 거 아니냐는 우려는 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등교도 이제 개학 일정도 남아 있는데 좀 더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고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렇게 자꾸 이 방역 당국의 지침을 어기게 되면 돌아가는 시간이 자꾸 멀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좀 안타깝네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코로나19에서는 20대가 지금 확진자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태원 클럽발이나 홍대 주점에서 나온 거는 또 20대나 30대나 젊은 세대가 많거든요. 좀 경각심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치권 이야기 해보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합당하기로 원내대표끼리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렇죠. 결정은 좀 더 봐야 되겠죠, 그래도? 합당은 결정이 됐는데 좀 기류가 좀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가 어떻게 있습니다. 바뀌었죠? 원래 이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합당은 흡수합당, 흡수통합의 형식을 띠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에는 흡수합당을 했기 때문에 그냥 최고위원회 의결만으로 그냥 바로 가능했는데 지금 오늘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 같은 경우는 합당을 놓고 당대당 통합 형식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흡수합당에는 선을 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미래한국당 쪽에서 요구를 하는 거는 당명 문제부터 시작해서 상임위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논의를 하자는 거거든요. 당대당 통합이면 당연히 지분을 요구하겠죠. 그러니까 원래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랑 원유철 대표가 만나서 합당에는 합의를 했는데 사실 어제도 회동을 한 이후에 나왔던 얘기가 합당을 하는데 왜 시기를 못 박지 않느냐가 좀 화제였어요. 이게 좀 분위기가 바뀐 거 아니냐. 그랬는데 오늘 진짜 아니나 다를까 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원유철 대표가 당대당 통합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지금 통합당 내부에서도 좀 불쾌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누가 봐도 위성정당인데. 그렇죠. 합당하지 않고 따로 간다. 혹은 지금 19석이지 않습니까? 미래한국당이. 뭐 무소속에서 한석을 얻어온다든가 아니면 국민의당과 손을 잡는다거나 하면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데 그러면 선거 때도 꼼수, 끝나고도 꼼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명분은 사실 없는데 지금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무소속 의원을 영입해서 원내 교섭단체를 꾸리거나 혹은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 쪽하고 손을 잡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계속 있거든요. 지금 원유철 대표 임기가 이제 20대 국회 마지막까지로 돼 있는데 지금 한국당 내부에서는 그 임기 문제까지도 연장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합당 문제가 20대 국회 종료일인 이번 달 29일 전에 완료가 안 될 수도 있지 않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글쎄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고 김민식 군의 부모가 한 유튜버를 고소했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김민식 군의 부모가 가해자 측에 수억 원의 비용을 청구했다는 그 주장을 한 유튜버를 고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민식 군을 사망케 한 그 가해자한테 김민식 군의 부모가 7억 원을
예.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니까 한 유튜버가 지난 12일 날 방송을 했는데 예. 김민식 군의 부모가 사고 가해자의 보험사인 삼성화재에 7억 원을 요구했다라고 하면서 예. 또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여성과의 통화 내용까지 공개를 했어요. 예. 그리고 다음 날에는 또 이 같은 증언이 사실이라면서 법원에 접수된 사건 번호를 공개하는 영상까지 이제 공개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김민식 군 부모에 대한 좀 사생활 문제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김민식 군의 아버지 이제 김태양 씨가 입장문을 어제 내고 유튜브 영상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전화 인터뷰한 제보자의 발언도 모두 거짓이고 이것은 인격살인이며 허위사실이며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 경찰에 고소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생활 문제는 뭐 불륜설이다. 이걸 얘기했나 보죠? 예, 뭐 그런 얘기와 그 김민식 군의 어머니가 뭐 과거에 어땠다, 뭐 좀 입에 담기도 좀 민망한 좀 얘기들을 좀 하긴 했거든요. 예. 근데 일단 가장 쟁점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7억을 요구했다. 좀 과도하게 요구했다는 유튜버의 주장인데 예. 이제 김민식 군 부모 같은 경우는 7억을 요구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부분을 손해사정사에게 일임을 했고 삼성화재 측과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서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산정된 금액이 7억 원일 뿐이다. 그러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7억 원이 된 것을 알게 됐고 자신들은 관여하지 않았다. 허위사실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근데 지금 관련 유튜버를 제가 지금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예. 고소 비용 후원 계좌까지 걸었네요. 예, 저도 오늘 그 영상을 봤는데 예. 그 썸네일이라고 하죠. 그 예. 대문 사진이 딱 전쟁 두 글자로 돼 있으면서 이 해당 유튜버가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좀 밝혔어요. 그러니까 해당 그 유튜버는 오늘 이제 영상을 올려서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다. 만약에 명예훼손이라면 내가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을 한 거다. 뭐 강하게 대응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소를 했다는 얘기죠? 민식이 군 부모님. 지금 고소가 아니고 고소하겠다는 하겠다고. 입장입니다. 예. 경찰이 조주빈이 쓰던 스마트폰의 잠금을 풀었네요. 이렇게 되면은 그 유료 회원들이 누군지 더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런데 기대가 좀 되는데요. 경찰청이 오늘 스마트폰 그 갤럭시 스마트폰의 그 암호를 오늘 오전 9시에 해제를 했다라고 예.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에는 이제 사실 조주빈이 핸드폰이 총 9대가 압수가 됐는데. 그래요? 예, 예. 네. 그 중에 7대는 이제 범행 시기 이전에 쓰던 거라서 이제 상관이 없지만 나머지 2대가 있었어요. 갤럭시 스마트폰이었고 하나는 아이폰이었는데 2개 중에 이제 갤럭시 스마트폰의 암호를 해제를 한 것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여기에도 메신저 테니까 여기에 텔레그램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면 그것을 분석을 이제 시작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그 박사방을 이용했던 뭐 회원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증거가 더 다수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M번방 운영자인 갓갓 문영욱도 휴대전화 증거에 결국 자백했다고요. 처음에는 범인을 부인했었죠.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어요. 네. 그런데 경찰이 그 문영욱이 폐기한 걸로 알려진 핸드폰을 입수해가지고 그 앞에 내밀면서 예. 분위기가 돌변을 했죠. 그래서 문영욱이 더 이상 내가 빠져나갈 수가 없겠다 싶어서 자백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예. 어쨌든 주범 공범들은 지금 다 체포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 유료 회원들이 이제 얼마나 있을지. 예. 예. 그게 이제 수사 대상이 된다. 예, 이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또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예. 돈을 내고 입장한 회원들이 또 어떻게 됐는지까지 파악을 좀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예. 뭐 앞으로 좀 나머지 아이폰도 좀 해제가 돼서 예. 좀 증거가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아이폰 회자는 시간이 좀 아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검찰도 꽤 오래 걸렸었잖아요. 검찰이 전에 그 돌아가신 수사관 예. 핸드폰을 아이폰을 여는데 한 4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예. 제가 알기로는 4개월도 좀 상당히 빠르게 푼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이것도 기종이나 그다음에 그 운영체제의 버전에 따라서 좀 시간이 다르긴 하지만 아이폰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숨진 수사관의 핸드폰은 4개월 만에 검찰이 비밀번호를 풀어서 예. 경찰한테 줄 때 다시 잠궈서 줬거든요. 예. 아니 같은 수사기관이잖아요. 예, 그렇죠. 왜 다시 잠궈서 줬습니까? 글쎄요, 경쟁심리일까요? 아니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풀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기술자를 부르든 뭐든. 예. 근데 같은 수사기관인데 그걸 잠궈서 줬다. 예.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좀 안 가요. 이제 뭐 검찰은 이제 필요한 부분은 발췌를 해서 예.
경찰에 넘겼고 예.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잠금 상태로 돌려줬다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은 이미 줬기 때문에 상관없다 뭐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네. 그것도 사실은 그 숨진 수사관이 변사체로 발견이 됐었고 예. 변사체 수사는 경찰이 원래 담당하는 것이고 예, 그렇죠. 그런데 검찰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휴대폰을 가져갔지 않습니까? 예, 압수수색을 했죠. 예,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경찰이 우리도 수사를 하겠다. 예. 역으로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더니 그건 다 반려하고. 그거는 반려되고요. 그리고 4개월 만에 어렵게 풀어서 다시 잠궈서 주고. 예. 그래서 같은 수사기관인데 대한민국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아이폰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번 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예. 고교 동창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영준 전 부장검사가 징계 부과금 소송을 했는데 승소했네? 예, 이거는 이제 1심에서도 승소를 했는데요. 2심에서도 똑같이 이제 승소를 한 겁니다. 예. 김영준 전 부장검사는 이제 고교 동창 김모 씨로부터 뭐 향응과 접대, 그리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제 구속 기소됐었고 이 형이 확정된 사례가 있었는데 그거와 별개로 법무부에서 이제 해임될 때 예. 징계 부과금이라는 거를 8,900만 원 정도를 이제 부과했는데 예. 그것이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이제 승소를 한 거예요. 예. 원래는 해임 취소 소송도 같이 예. 했는데 나중에 이 부분은 이제 각하를 본인이 이제 취하를 하고 예. 징계 부과금만 부당하다고 이제 소송을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예. 아니 검찰이 뇌물 받고 유죄 판결 받았는데 해임 취소 소송이 부당하다고 이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 이해가 안 되는 얘기가 많네요. 예. 알겠습니다. 징계 부과금 소송에서 이겼으면 예. 그 8,900만 원은 다 이제 안 내도 되는 것이고. 예, 그렇죠. 금액이 조정되는 겁니까? 금액은 8,900만 원을 원래 의결하기로 했는데 예. 이거는 뭐 의무가 없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원래 뇌물 사건에서 있던 추징금, 벌금 이 부분은 이제 그것만 내라? 예. 내는 거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은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시사저널 류지만 기자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이면 또 주말입니다. 이번 주말이 클럽발 코로나 확진의 변곡점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의 중요성도 다시 강조되고 있지요. 그러나 걱정은 이런 상황에서도 주점이나 노래방 같이 감염 위험이 높은 곳을 찾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젊고 건강한데 설마 코로나19에 감염이 되겠어? 혹시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분과의 인터뷰를 꼭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코로나19에 감염돼 40일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20대 대학생 이정환 씨 연결하겠습니다. 이정환 씨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병원에 계신 겁니까? 네, 지금 병원 서울의료원에 있습니다. 예, 그 한 달 넘게 치료를 받고 계시잖아요. 사실 치료라고 할 것은요. 예, 처음에 입원하고 딱 2주 동안만 받았고요. 예, 그리고 2주 이후에는 제가 코로나 증상이 없어가지고 치료를 받지 않고 바이러스가 빠질 때까지 병동 안에서 그냥 지내고만 있습니다. 예. 근데 보통 그 빠른 분들은 뭐 2주, 3주 만에 치료해서 나오는데 지금 검사하면 계속해서 양성이 나오기 때문에 못 나오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병원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이렇게 제가 안 그래도 예. 궁금해가지고 예. 평균적으로 이제 퇴원하는 시기가 평균적으로 며칠이 걸리냐고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는데 예. 평균 30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사람마다 이게 다 달라가지고 50일이 될지 60일이 될지 다 모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네. 현재 그럼 몸 상태는 어디가 아프고 이런 건 아니겠네요? 기침을 가끔씩 하긴 하는데 예. 그거 말고는 근력 운동도 할 정도로 건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코로나19는 어쩌다 감염되신 겁니까? 제가 이번 1월 달에 터키 이스탄불로 교환학생을 갔는데요. 예. 거기서 터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4월 달에 국가 봉쇄를 한다고 해가지고 급하게 귀국했는데 예. 네, 서울 집에서 이제 보건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무증상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하. 그 무증상자니까 뭐 전혀 어떤 코로나19라는 느낌이 없었습니까? 양성은 나왔지만? 네, 전혀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가지고요. 예. 저도 굉장히 맨 처음엔 당혹스럽습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예. 예. 그러다가 언제부터 통증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제가 입원하고 이틀 뒤에 예. 열이 39도까지 났어요. 어허. 네, 그래서 그 다음에 2주 동안 계속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 저 사전 인터뷰 보니까 우리 작가진들하고. 예. 그 통증이 상당했다고 표현하셨던 것 같은데. 아, 네, 맞습니다. 열이 39도까지 나면 일단 근육통이 굉장히 심해지는데요. 예. 근육통이 얼마나 심했냐면, 누워있거나 앉아있으면 그 근육이 땅바닥에 밀착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되면 그 압박을 받아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로 근육통이 심했습니다.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팠다. 예. 네,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든지 이제 바닥, 병상 안에 제 신체가 닿으니까 예. 하루에 1시간 자는 것도 굉장히 버거웠습니다. 어허. 그런데 그렇다고 서 있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서도 곧 통증이 찾아올 건데. 네, 맞습니다. 서 있으면 힘드니까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계속 뒤척이면서 그냥 고통과 지냈습니다. 예. 24시간 중에 1시간도 제대로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팠다. 예, 맞습니다. 그 아픈 통증이 며칠 가던가요? 그게 대략 한 일주일 정도 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상당히 힘드셨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연령이 좀 높으신 분들은 그 고통을 참기가 어렵겠어요. 아, 저도 제가 이렇게 겪고 나니까 이게 20, 30대 분들이 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예. 물론 20, 30대 분들 중에서 건강하게 무증상자로 태어나신 분도 계시지만, 예. 고령층 분들은 이제 저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으실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좀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생각보다 상당히 힘든 모양이군요, 그 병이. 아프기도 하고. 예. 네네네. 예, 젊은 층 가운데는 우리는 감염을 피해갈 수 있다. 코로나19가 왔다가 그냥 나간다. 금방 낫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일단 제가 많이 아파 보니까 코로나가 20대에게도 충분히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20대, 30대 분들이 아무래도 기존 언론에 20, 30대는 좀 가볍게 넘어간다라는 뉘앙스의 기사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예. 감염 불감증에 빠지신 것 같은데 저 같은 이제 이런 케이스도 있다는 거를 많이 언론에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20대도 30대도 감염이 되면 매우 치명적이라는 걸 20, 30대가 인지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본인도 이런 걸 알리고 싶어서 유튜브를 하신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방송기자 지망생인데요. 아, 그러세요? 예. 네. 코로나 정동 들어가면서 예. 제 경험을 공유하게 되면 예. 충분히 공익적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제가 병동에 생활하는 동안 아팠던 점, 우울증을 걸렸던 점, 힘들었던 점 이런 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휴대폰으로 병원에서 그냥 찍어서 바로 업로드 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노트북도 갖고 와서 약간의 편집을 통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예, 도전하는 복학생. 네, 맞습니다. 예, 유튜브 이름이. 네. 예, 구독자 62명이네요, 지금.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동의 뉴스생명승부 청취자들, 예, 도전하는 복학생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 당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사실 요즘 나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좀 사람들이 좀 약간 감염 불감증에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나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사회 분위기가 퍼지면, 영원히 코로나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코로나는 온 국민이 힘을 합쳐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지혜롭게 이 순간을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복학 언제예요? 복학을 원래 이번 학기 복학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요. 다음 학기 때 복학을 할 것 같습니다. 예. 복학해서 또 취업 준비 잘해서 꿈에 그리던 방송기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코로나19에 감염돼 40일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20대 대학생 이정한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안내 문자가 왔네요. 코로나19로 헌혈자가 감소해서 혈액 보유량이 주의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합니다. 가까운 헌혈의 집이나 헌혈 카페를 방문해서 헌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뉴스 듣고 돌아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만 들은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할까요? 한국 스포츠경제 정진영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가수 전진 씨가 열애를 공개했다면서요? 네, 손편지를 써서 직접 열애 사실을 알렸는데요. 그러면서 곧 결혼을 할 거라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예, 손편지를 썼다는 건 팬들한테 쓰는 겁니까? 네, 그렇죠. 여자친구는 어떤 분이신가요? 국내 유력 항공사에 다니고 있는 승무원으로 확인이 됐고요. 예. 전진 씨보다는 3살 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언제 결혼한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날짜까지는 안 나왔는데 한 10월 정도로 결혼식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아직 그 식장 좀 보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팬들 반응은 어때요? 아무래도 80년생이고 올해 만 40세거든요. 네. 그래서 언제 결혼해도 이상할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좀 무던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동안 그룹 활동 외에도 또 예능인이나 솔로 가수로서도 활동을 많이 했기 예. 때문에 아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반응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는 그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결혼한다 그러면 다 싫어하고 막 그랬었는데 많이 바뀌었네요. 네, 바뀌었죠. 그리고 또 자극도 이렇게 여러 번 경험하다 보면은 또 익숙해지지 않겠어요? 신하가 이미 또 에릭 씨가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갈 때가 됐나 보다. 팬들도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던 걸로 보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도 저희 팬들이 많이 실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결혼할 땐 축하드리고 전진 씨.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나온 이태원 클럽. 그런데 연예계에서도 이것 때문에 난리라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카라 출신 배우인 박규리 씨가 지난 11일이죠. 이제 논란이 된 그 클럽에 방문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좀 난리가 났는데요. 일단 다행스러운 것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뭐 나중에 다시 양성으로 뒤집히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본인이 스스로 밝힌 거죠? 내가 방문했고 그래서 자가격리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네, 참 이게 얄궂은 게 처음에는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었다고 입장을 냈어요. 예. 근데 뭐 클럽 관계자라든지 뭐 현장에서 봤다 마스크 안 쓰고 있는 거 예. 그런 증언들이 좀 나오면서 예. 박규리 씨 쪽이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20초 정도 안 쓴 시간이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쓰고 있었다 하면서 좀 논란이 됐어요. 예. 또 다른 연예인도 클럽 방문하는 사람 있습니까? 네, 위너 멤버 송민호 씨도 지난 3일 강원도 양양의 한 클럽을 찾아서 심지어 좀 즉석 공연도 펼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네, 좀 반발이 심한 상태입니다. 예, 송민호 씨. 수속자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개인적인 일정이었다 이렇게 선을 긋긴 했는데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던 시점에 클럽을 방문했던 것이기 때문에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확실히 좀 그런 점을 유념해서 지켜달라고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면서 거리에도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사람이 좀 보이더라고요. 네, 요즘 정말 좀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정진영 기자는 방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 예, 제가 철저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분에게 옮기면 안 되기 때문에 팬분들 슬퍼하면 안 되잖아요. 예, 아무래도 제작진도 지금 다 마스크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마스크 쓰기 아직 좀 필수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태원 클럽발 가짜 뉴스 있다고 하는데 어떤 뉴스입니까? 네,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었던 4월 말에 이태원바에 방문했다는 목격담이 SNS를 통해서 퍼진 건데요. 예.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어떤 골목에서 버스킹을 하고 어떤 음식 시켜 먹었다더라 라는 얘기까지 나와서 굉장히 누구다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글을 쓴 사람이 사실 거짓말이었다. 내가 루머를 퍼뜨렸다. 죄송하다. 이런 거짓말 왜 하는 겁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정말.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런가? 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글쎄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그래요. 하여튼 이런 가짜뉴스가 또 방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이런 가짜뉴스도 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서울 아파트의 경비원 갑질 사건. 이게, 가해자가 뭐 태진아 씨 매니저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네, 그랬는데 확실히 그 부분은 아닌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갑질 논란이 된 인물이 남성인데요. 태진아 씨의 경우에는 스케줄 관리를 하는 사람이 여성이고 별도의 매니저는 대동하고 다니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것은 확실히 루머다 이게 입증이 됐습니다. 왜 그런 또 이야기가 흘러나왔을까요? 참 가짜뉴스가 네, 연이어서 문제가 되네요, 정말. 근데 어쨌든 이분은 그 음반계에 종사하시는, 음악계에 종사하시는 분은 맞죠? 네, 맞습니다. 한 저작자로 등록된 곡이 한 7곡 정도 있다고 해요. 예. 그리고 달리아, 레이미, 심신, 그리고 다빈 씨 등 여러 가수들하고 작업을 한 작곡가 겸 소형 엔터테인먼트 대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트로트가 방송가 대세가 됐다고 하네요. 그 TV 프로그램 때문입니까? 네, 아무래도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이 연이어서 성공을 하면서 예. 아, 트로트가 좀 요즘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예. 생각에 많은 방송사들이 트로트 관련 프로그램들을 연이어서 이제 론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방송이 런칭됩니까? MBC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트로트 왕을 뽑는 트로트의 민족이라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방송을 할 예정이고요. 예. 최근에 이제 첫 방송을 한 게 TV조선의 뽕숭악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이 프로그램과 같은 시간에 이제 SBS에서도 트로신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트로신이 떴다. 네. 트로트가 대세가 아니고 한 TV 프로그램에서 트로트로 해서 성공하니까 다른 방송들이 다 뺏기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 그런 논란이 없지 않아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요. 확실히 뭐 트로트라는 장르 자체가 대세냐 아니냐 뭐 요거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도 있긴 한데 그 미스터 트롯에 나왔던 탑7의 인기는 정말 무시할 수 없을 정도라 모든 방송에서 모셔가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뭐 육아 방송 인기 있다 그러면 또 다 모든 방송 육아로 꾸미고.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방송국에서 초 엘리트들을 뽑아다 놓고 남의 방송이나 뺏기고 이게 되겠느냐. 네. 새롭게 크리에이터들이 창작을 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래요. 시청률 경쟁은 당연히 따라오겠네요, 그러면. 네, 근데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트로신이 떴다가 이미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TV조선이 같은 시간대에 뽕숭아학당을 편성을 한 거예요. 예. 근데 그렇다 보니까 트로트라는 좀 한정된 곳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출연자가 겹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서로 약간 감정 소비를 좀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첫 회만 봐서는 뽕숭아학당이 승기를 잡은 걸로 확인이 돼요. 예. TV조선은 이 트로트 프로그램으로 계속해서 연일 대박을 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 외에도 지금 사랑의 콜센터라는 프로그램도 TV조선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예, 가수 B씨의 깡이라는 노래가 역주행하고 있다는데. 네, 이 노래가 2017년 12월에 공개가 됐던 노래인데요. 예. 최근에 아주 열풍이 뜨겁습니다. 왜요? 혹시 깡 들어보셨나요, 뮤직비디오? 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사실은 이 깡이 티저가 처음에 굉장히 멋있게 나왔었어요. 예. 30초짜리가. 예. 그래서 모두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편 뮤직비디오가 나왔는데 예. 조금 감성이 안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의견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러다가 이제 B씨가 작년에 자전차는 엄복동이라는 영화에 출연을 했었는데 그 영화가 또 잘 안 되고 이러면서 예. B는 왜 이렇게 요즘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냐 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처음엔 놀리기 시작한 거죠. 깡을 놀리기 시작하다가 보면 볼수록 매력있다. 따라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역주행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주행이 됐다? 네. 예. 1일 1깡, 깡리버스. 이건 어떤 말이에요? 네, 이제 깡이 일종의 밈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예.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 깡을 본다. 이거를 1일 1깡이라고 이제 표현하기 시작한 거고요. 예. B씨도 이게 화제가 되니까 이번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자기는 1일 3깡 한다. 아침 먹고 깡 보고 점심 먹고 보고 또 저녁 먹고 깡 본다. 이렇게 하면서 엄청 화제가 되고 있어요. 예.
이런 1일 1강 말고도 좀 여러 가지 비의 세계관, 깡의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용어 같은 게 있다 해서 그걸 통틀어서 깡리버스라고 하게 된 겁니다. 통계청에서 그런데 깡 열풍에 탑승했다가 논란이 됐다. 이건 어떤 말이에요? 네, 이게 자전창 엄복동이 전체 누적 관객 수가 17만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네티즌들이 1UBD, 엄복동의 앞글자를 딴 건데요. 1UBD를 17만이라고. 조롱이네요, 그것도. 네, 그쵸. 그걸 표현하기 시작했는데, 통계청 공식 계정에서 이제 깡 뮤직비디오 밑에, 통계청이 깡 조사 나왔다. 현재 조회수가 39,831 UBD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국가적인 어떤 그런 공식 기관에서 한 명의 아티스트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조롱할 수 있느냐 하면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됐습니다. 담당자가 자기 딴에는 유머를 한번 발휘하려고 했던 것 같네요. 그쵸. 국민들과 소통하고 싶었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뭐 소통이 조롱은 아니니까요. 네. 정무적 판단이 안 됐군요. 맞습니다. 안타깝네요. 자, 개그 콘서트가 결국은 폐지합니까? 네, 이번 달 말을 끝으로 방송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는 휴식기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폐지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오래됐죠? 네, 20년이 넘은 프로그램이에요. 1999년에 첫 방송됐습니다. 99년에. 네. 그래요. 저의 젊음하고도 함께 했던 프로네요. 예. 추억이 많이. 많이 있죠. 아쉬우시겠습니다. 그럼 이게 주말에 했잖아요. 네, 일요일 저녁에 원래 했던 프로그램이죠. 그전에는 아마 토요일 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예. 당시에 친구, 연인과 많이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개그맨들은 이게 어쨌든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MBC, SBS, 지상파에서 거의 다 코미디 피로가 사라졌고, 개그 콘서트가 유일했는데 이것마저 폐지됐으니까. 네, 맞습니다. 굉장히 다들 섭섭해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고요. 그 KBS 측에서는 이제 KBS 코미디 유튜브 채널인 판타스틱을 만들어서 거기서 좀 다른 시도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것도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가 없기 때문에 좀 그 고용 불안정성에 대해서 개그맨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개그맨 박성호 씨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코로나19 사태로 극장가가 큰 타격을 맞았겠죠, 당연히? 네, 정말 어마어마한 타격을 맞게 됐는데 이제 영진이 영화진흥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작년 4월하고 비교해서 올해 4월에 매출액이나 관객 수가 90% 이상 떨어진 90%요? 것으로 예. 나타났습니다. 예. 제작 중인 영화들도 타격을 입었을 테고, 개봉을 또 준비 중인 것도 다 미뤘을 테고, 그렇죠? 맞습니다. 한 82개 작품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절반이 넘는 42편이 제작 단계에서 연기, 중단되거나 취소됐고, 그리고 413명이 고용 중단 상태, 그 다음에 186명이 고용 취소가 되는 피해를 겪었습니다. 근데 대책은 딱히 없어 보입니다. 코로나19가 끝이 나야 다시 영화관을 찾지 않을까, 국민들이. 네, 맞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가서 만약에 전년 대비 한 80%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작년 대비 70% 가까이 줄어든 매출액이 기록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정부에서 지급한 긴급 재난지원금을 뭐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주요 극장 체인들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다. 이게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화계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어려운 그런 시점이니까요. 코로나19가 빨리 끝났으면 하네요. 네. 오늘 연예계수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한국스포츠경제 정진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우리 연예할 거에서 개그 콘서트 폐지 소식을 다뤘는데요. 개그 콘서트 폐지 소식에 누구보다 안타까운 분들은 무대에 올랐던 개그맨들일 것입니다. 개그맨 한 분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BS 13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서 갸루상의 사람이 아니문이다, 앵그리 성호의 화가 난다 등 수많은 유행어로 사랑받았던 개그맨 박성호 씨 연결하겠습니다. 박성호 씨. 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소리가 힘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힘이 날 일이 뭐 사실 뭐 나라 안팎으로도 좀 많이 없어가지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예. 예. 개국 콘서트가 폐지된다는 이야기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사실 이게 뭐 좀 남의 일인 것만으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한 20년 정도 몸담았던 그런 그 직장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순간 없어진다고 하니까 조금 많은 분들이 좀 개그맨들이 적지 않은 충격에 빠졌고 저 또한 정말 뭐 이런 게 좀 명예퇴직인가 하는 그런 비애도 좀 들고 그랬습니다. 네. 예. 박성호 씨는 선배 입장으로서 후배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도 좀 걱정이 되겠어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많다면 많은 또 사랑을 좀 받아왔는데, 이런 무대가 없어짐으로 해서 후배들은 뭐 한 가닥에 좀 희망이 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쭉 바라보고 좀 달려왔던 후배들이 이제는 뭐 어떤 목표를 또 가지고 달려야 하나 이런 또 걱정도 되기도 하고 더 이상 이런 후배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걸 무대가 사라졌다는 거에 대해서 선배로서 사실 그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예. 개그 콘서트가 전성기 때는 뭐 정말 상당한 인기가 있었는데 이 공개 코미디가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탄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 개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가만 보면 이 세상이라는 게 참 어찌 보면 상당히 빨리 돌아가는 것 같은데 개그 프로도 거기에 좀 발맞춰서 시청자분들이라든가 국민 여러분들한테 빨리빨리 변화되고 뭐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들을 빨리빨리 만들어줬어야 하는데 거기에 좀 부합되지 못한 것도 있고 특히나 요즘은 좀 다양성이 많이 좀 추구되고 그런 시대인 것 같은데 저희 그 개그 콘서트는 이 온 가족이 보는 프로다 보니까 소재라든가 무슨 연기에 좀 제약이 조금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데서 오는 조금 그 타겟층에 대한 좀 불분명함 뭐 이런 것들도 조금 많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마지막에 말씀한 소재나 연기에 대한 제약. 네네. 이게 대한민국 코미디는 뭐 종교라든가 정치라든가 성 문제라든가 이런 걸 다루면은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사실 게시판에 뭐 항의가 오고 이러기 때문에 크리에이터들한테 이 창작을 제약한다는 게 굉장히 치명적인 건데 그런 문제가 좀 컸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 개그 콘서트라는 것은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온 가족이 함께 거실에서 즐겨보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인식이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유아도 보고 어린이도 보고 또 어른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공통적인 주제로 만들다 보니까 사실 거기서 오는 소재에 좀 제약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아이디어 회의할 때도 뭐 재밌는 거 냈다가 그거 하면은 안 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을 테고 말이죠. 예, 그렇죠. 1차적으로 저희가 내면서 저희 개그맨들 스스로 필터링을 한번 거치고 그다음에 또 그것을 또 제작진들과 함께 또 얘기하면서 또 거치고 또 마지막으로 또 심의위원 분들이 또 계시니까 어떤 뭐 3, 4단계 정도의 필터링을 거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울 때가 있죠. 분명히 이거는 재밌을 것 같은데 조금 이런 문제가 불거질 것 같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빼버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조금 안타까움이 좀 있죠. 그래서 뭐 미국이나 일본의 스탠딩 개그 보면은 거의 소재에 대한 제한이 없거든요, 제약이.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또 개그는 개그로부터 바라보고 그런 성숙함으로 좀 아쉽긴 합니다. 그 코미디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TV로서 볼 수 있는 코미디가 하나도 없어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사실상 공중파에서 마지막 하나 남은 이 개그 콘서트마저 이제 없어졌는데 정말 좀 안타깝죠. 그래서 이 저희 개그맨들도 사실은 빨리 이런 것들을 좀 자각을 하고 이제는 더 이상 뭐 공중파에서 할 수 없으니까 뭐 각자 도생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다른 또 매체 플랫폼을 통해서
아주 또 다양한 아이디어를 또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그맨들이 이제 좀 더 그 분발을 해서 또 눈높이에 맞게 또 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뭐 이게 개그 콘서트가 또 없어져서 또 다른 또 시청자분들이라든가 국민 여러분들께서 또 이런 프로그램을 원하시면 또 다음 텀 개편 때도 한번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작은 또 기대도 한번 해봅니다. 예. 그 예전부터 개그맨들이 설 자리가 없어서 대학로 공연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학로 공연도 열리지 않을 테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예전에 그 대학로의 갈가리홀이라는 그런 개그 전용 극장에서 예. 많은 개그맨들이 여기서 연습생으로 꿈을 꾸고 뭐 코너도 갈고 닦고 그런 그 무대가 있었는데 예. 그 공연장도 사실 2년 전에 좀 없어졌거든요. 예. 네, 거기서부터 조금 뭐랄까 개그맨들이 좀 자리가 이제 좀 좁혀지지 않았는가 좀 그렇게 좀 또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뭐 유튜브도 많이 하고 있고 뭐 네. 팟캐스트도 하고 지금 박성호 씨도 팟캐스트 하고 계시죠? 예, 저도 뭐 개인적으로 개그맨 후배들과 이제 해서 지금 벌써 한 2년, 3년째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예. 네, 또 이렇게 좀 작지만 또 많은 분들께서 많이 또 응원을 또 해주고 계셔가지고요. 또 그런 작은 무대라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감사한 마음으로 또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도 팟캐스트를 합니다만 그 팟캐스트가 네. 수입이 큰 게 아닌데. 예, 맞습니다. 그냥 이제 그래도 예. 그 개그맨들의 이제 모든 공통적인 생각일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재밌는 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즐거워해주고 그다음에 웃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런 그 보람 하나로 그렇게 예. 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매 일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제 뭐 재밌게 한두 시간 녹음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쌓이고 쌓여서 저희들의 어떤 좀 영양분이 좀 될 거라고도 생각도 하고 거기서 또 이렇게 그거 아니면 또 만날 수가 없거든요. 예. 이제는 더 이상. 예, 그래서 좀 그런 작은 구심점으로 생각을 해서 뭐 작지만 그런 뭐 마이크 하나만 있어도 또 열심히 또 하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댓글 좀 소개하죠. 아미리다님께서 박성호 화이팅 응원합니다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예, 소소구루님, 개콘 예전에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하이라이트님께서 개콘이 오레오병을 낫게 해줬었는데, 체리블루님, 웃음과 여유가 살아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이렇게 주셨네요. 네. 의견 감사하고, 뭐, 아직도 이렇게 응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뭐 언제 마지막 방송을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요. 예. 이제 마지막 방송이 뭐 되거나 그럴 때는 예.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웃으면서 예. 마지막까지 끝까지 저희 개그맨들 이렇게 격려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개그맨들도 우리 또 지금까지 개그 콘서트를 쭉 시청해주신 국민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예. 뭐 20여 년을 그 국민과 함께했던 방송이니까 뭐 마지막 방송을 하지 않고 그냥 내리지는 않겠죠. 마지막 방송은 있을 거라고 보여요. 네, 예, 그럴 것 같고요. 예, 아직은 정확한 마지막 또 방송 날짜는 아직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에 또 어떻게 또 즐겁게 또 웃음으로 또 마무리를 해야죠. 예. 예, 웃음으로 마무리해야 된다고 말씀은 하십니다만 박성호 씨도 한 20년 했기 때문에 네. 마지막 방송하면 굉장히 많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데요. 글쎄 그건 아직 무대에 안 서봐서 모르겠는데 정말 많은 또 생각이 오고 갈 것 같습니다. 네, 도착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도 박성호 씨 사석에서 만나고 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기분이 다운돼서 이야기하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예. 네. 네. 저는 다른 아나운서 분이 사회자이신 줄 알았는데 또 아까 제가 지금 전화 기다리면서 보니까 많이 또 익히 들었던 목소리라 좀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또 전화 통화를 또 하니까 또 반갑네요.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뭐 박성호 씨나 이런 분은 그 인기를 또 많이 얻었던 적도 있고 국민들한테 사랑받은 적도 있고. 네. 그런데 후배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자리도 없어졌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투잡, 쓰리잡 한다는 친구들도 많이 있다 그래요. 사실 이거는 나온 얘기는 아닌데 얼마 전에 후배 한 명이 또 대리운전을 하다가
선배를 또 만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런 또 경우도 좀 있었었고, 뭐, 여러 가지 여러 일을 좀 이렇게 겸업을 해가지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정말로 이제 그 친구들이 좀 사실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그 친구들이 조금 용기 내서 개그 무대를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붙잡아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또 마지막으로 20년간 사랑해주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하시죠. 20년 동안 꾸준히 웃음의 박수를 보내주시고 즐거움을 보내주셨던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개그 콘서트가 사라지는 것이지 개그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저희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멋지고 즐거운 웃음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박성호 씨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개그맨 박성호 씨였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빅데이터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한 주간 포털 사이트 뉴스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뉴스들을 살펴보고 빅데이터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21대 총선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피플라이 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이경락 박사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재확산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코로나19 관련 키워드가 많이 나왔을 것 같네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도 그냥 코로나19가 아니라 이태원 클럽발이죠. 뭐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코로나라는 어휘만큼 이태원 클럽이라는 어휘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예. 그래서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또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했고 이런 것들이 어휘로 많이 했고 경제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최근에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이나 혹은 뭐 주식 투자 이런 얘기들도 어휘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핵심적인 이슈들을 뽑아봤는데 먼저 이제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재확산 그리고 긴급 재난지원금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두 번째였었고요. 그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했었던 내용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사회면이나 이쪽에서 가장 뚜렷하게 부각됐던 게 이제 텔레그램 엠번방에서 갓갓이라고 이제 아이디를 썼던 이제 자기 잡히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그 용의자가 이제 잡힌 것들 그리고 민경욱 의원의 투표용지 공개 그 후폭풍들이 얘기가 됐고 그리고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와 이용수 할머니의 그런 정대역 관련된 그런 진실 공방들도 주 이슈가 됐습니다. 예, 그런 이슈들이 이번 주에 핫 이슈였다 이 말씀이고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 승계를 하지 않겠다. 네네. 또 노조는 허용하겠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기자회견 했고 사과를 했습니다. 네네네. 거기에 대한 네티즌들 반응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 관련된 보도를 보면 되게 사실은 포커스가 노조에 많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참모들 반대에도 준법 감시위 4대 요구 다 받아들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그리고 다른 보도에도 보면 무노조 경영 마침표 뭐 이런 식의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네티즌들 반응을 보면 이 사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되게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대체로 이제 이런 누군가 인물 중심으로 보도가 되면 그 인물에 대한 평가들이 어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 긍정이든 부정이든 뭐 영웅이든 뭐 욕이 나오든 이랬는데 이번에 댓글들 살펴보니까 인물평들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 대신 이제 뭐가 많이 나왔었냐면 삼성 노조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특이한 거였는데 이게 어떤 특징이냐면 대체로 뭐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우리나라 관련해서 이제 노조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언론 보도를 보면 대부분의 댓글들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기본적으로. 노조에 대해서요? 그렇죠. 근데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삼성이 관련해서 이제 뭐 노조 파괴 뭐 공작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 이런 것들이 계속 선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불법적인 게 밝혀졌죠. 근데 그런 불법적인 게 밝혀지고 그리고 우리 이제 노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겠다는 이제 합법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것에 대해서 내용 댓글들 보게 되면 노조를 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네티즌들은 기본적으로 노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요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들도 많이 봤는데 기본적으로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노조라는 어휘가 들어가 있는 댓글들마다 보면 굉장히 노조에 대한 반대 분위기가 댓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노조를 옹호하는 이런 내용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근데 왜 그럴까요? 이게 노조라고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로 보장해야 되는 것인데. 네, 그렇죠. 지금까지 삼성은 불법적인 일을 한 거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불법적이지 않고 합법적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렇죠. 이게 삼성을 옹호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탄압받았던 노조를 비판한다? 네네.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긍정적인 것도 있나 봤는데 긍정적인 어휘가, 그러니까 제가 한 1,800개 정도를 다 로데이터를 봤는데 거기에 긍정적인, 노조와 관련된 긍정적인 내용 한두 개 정도 있을까 말까 하고 그 정도 외에는 다 불정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의 언론들이 사실 이제까지 계속 노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프레임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댓글이 실리거든,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신제품만 만들었는데도 그 댓글을 보면 노조 얘기가 들어가 있고 노조 얘기가 들어가면 유튜브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근데 네티즌들도 사실은 재벌이 되는 것보다는 노동자가 될 확률이 많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노조를 비판하면서 삼성을 옹호한 댓글이 많았다. 네, 반노조 정서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예. 갓가세 검과 관련해서는 아마 일치된 내용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티즌들. 네. 예. 예전에도 이제 N번방,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서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뭐 다음이나 네이버 가리지 않고 다 부정적이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비슷한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근데 너무 강력하게 나왔던 게 얼굴 신상 공개하라. 이런 것도 있었고 처벌해야 되는데 사형해야 된다 막 이런 식까지 강력한 표현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근거로서 이제 조수빈과 검거된 조수빈과 비교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 댓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특이한 게 맥락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 대체로 그래. 다 욕하는 거고, 얘 빨리 처벌해야 되는 거, 감정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댓글 탈해 중에서 한쪽으로 이제 의미가 형성이 된 게 뭐가 있었냐면, 텔레그램 N번방 이용자도 20대고, 그리고 이태원 클럽의 이용자들도 20대라서, 그러니까 이른바 20대들 굉장히 윤리적으로 문제 있다라는 게 댓글에 좀 의미 있게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모든 20대 그렇진 않은데. 네네. 근데 이제 요즘 최근에 이런 세대 간의 그런 어떻게 보면 갈등이 생기면서 요 댓글 같은 데서도 세대론, 갈등론을 부각시키는 그러니까 뭐 20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민교국 의원이 주장하는 투표 조작설은 후폭풍이 일고 있다고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 다른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이게 왜냐면 막 실제로 막 분실된 투표용지를 들고 흐르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이제 파악하다 보니까 이제 구리시에서 이제 분실된 걸로 알려졌고 그리고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제 요게 참관인이 이렇게 너무 근거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찍혀 있는 게 있지? 그래서 참관인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빼돌렸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근데 요 문제가 만약에 그 관련성에 대해서 민경 의원이 의식하고 있었다면 이게 사실은 형사사건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 생각은 어차피 그래 검찰 가면 이거 뭐 부정선거에 대한 그거가 될 거야 라고 본인은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냥 단순히 이게 진짜 형사로 돼서 이제 분실과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엮여가지고 오히려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부정선거로만 근거를 보고 있고 그 내용들 댓글들 살펴보면 이제 조금 예전에 비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기운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과 관련해서 보수도 사실 약간 분열이 돼 있었거든요. 의원들도 그렇고 한쪽에서는 부정선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있었고 한쪽에서는 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그런 이슈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오히려 이제 민경욱 의원이 이렇게 발표를 하고 뭐 계속 이렇게 증거라고 이렇게 내놓으면서 오히려 그런데 이제 증거라고 내놓더라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이건 환영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 주에 이제 있었던 게 긴급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지난주만 해도 이제 뭐 환영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컸었고, 근데 뭐 그 여당을 비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비율 때문에도 지난주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지급이 된 다음부터는 관련돼서 어떻게 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뉴스로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주초에 좀 문제가 됐었던 게 그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하는 날 바로 되게 근처에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기부하게 표시하게끔이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기부 금액 표시하는 게 마치 그 직접 내가 얼마 받는 금액을 표시하는 것처럼 오인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실제로 그 받는 금액인 줄 알고 기부를 해버린 그런 사안들 때문에 그 이슈들이 굉장히 뉴스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들도 많았었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윤미향 당선자 관련해서 어떤 것들인지 좀 볼까요? 네.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과 이제 이용수 정대협에서 이제 시민운동가죠. 사실 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수요 집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재고해야 된다. 사실 원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못이다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게 지적하는 것들을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뒤에 인터뷰하신 내용들도 보게 되면 이 문제들에서 한 번쯤 다시 되짚고 가야 된다. 뭐 수요 집회 문제도 그렇고 재정적인 것들 그런 것도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였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 언론이 한쪽에만 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쪽에 특히 뭐 재정적인 부분들 이런 뭐 기부금사 용처 이런 것들에 그쪽으로 지금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가 관련해서도 네티즌들의 반응이 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네이버랑 좀 다음이 달랐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용수 할머니를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다 믿으면서 이런 것들 굉장히 과거 정대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지금 정의기억연대에 대해서도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데 의외로 다음 쪽에서 댓글을 보게 되면 물론 다음에서도 다 이제 비판하는 내용들도 있지만 일부 내용들 중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할머니에 대해서 할머니가 대구 분이라서 대구 출신에서 할머니가 대구에서 인터뷰한 거는 못 믿겠다라는 식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서는 윤미향과 정의연을 비판하는 댓글이 많았고 다음에서는 반대로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비판글이 좀 있었다. 네, 조금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네이버는 보수 쪽이고 다음은 진보 쪽 네티즌들이 많이 댓글 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언급한 것처럼. 네네. 이 문제도 지금 보수, 진보, 이념으로 싸우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보수와 진보에 싸울 필요가 없는 문제거든요. 네네. 이 사태의 핵심과 본질은 뭐냐면,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들. 네네네. 사과를 못 받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그래서 일본 정부에게 정식으로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배보상을 어떻게 받느냐 이 문제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걸로 싸우는 게 흘러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예, 이게 굉장히 본질이 희석됐다고 할까? 그러니까 너무 다른 싸움처럼 대결처럼 돼버려서 아무도 이제 본질적인 것들을 잘 지적하지 않고 그런 어떻게 보면 패거리끼리 나뉜 싸움처럼 되어 있는 게 지금 되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빅데이터 코너는 여기까지면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